우리가 극갈래의 시나리오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요, 극이라고 불리는 문학의 네 번째 갈래예요. 그 중에서도 시나리오라는 영화 대본입니다. 여러분, 극갈래는요, 연극 대본인 희곡도 있어요. 이건 참고 삼아 볼게요. 연극 대본 희곡도 있고요. 드라마 대본도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대본이니까 시나리오, 영화 대본이 되는 겁니다. 여담인데, 쌤이 이제 학부 때 이걸 이제 영화관에서 보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너무 보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윤동주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윤동주 평전도 읽어봤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영화일지 솔직히 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미루다가 모든 영화관에서 다 이 영화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서울에. 그 당시에 동대문에 있는 영화관이었는데 아침 조조 타임에 이 영화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영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조 시간에 부랴부랴 가느라고 또 이거를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거의 밤을 새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많이 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 개편으로 새로운 교과서에 이제 작품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조금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역시 동주라는 제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윤동주의 삶을 표현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글에서 느낄 수 없으니까 쌤이 하나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영화를 일부러 흑백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흑백의 영화로 만듦으로써 좀 더 분위기를 만들고요, 관객의 어떤 몰입도를 좀 조성한다 라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이 드니까 뭔가 조금 더 실감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동주와 몽규는 1943년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특고 경찰은 동주에게 몽규와의 관계를 물으며 죄를 추궁하고 동주는 형무소에 갇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여러분, 동주와 이제 몽규는 굉장히 친한 사이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에요. 동주와 몽규는 만주 명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다. 그쵸? 사촌이고요.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며 시인을 꿈꾸고, 몽규는 신춘문예의 콩트가 당선되어 마을 어른들의 자랑이 된다. 인연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몽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가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다. 동주는 몽규에게 연희전문학교로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함께 경성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 연희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예요. 그래서 이 연세대의 연자가 연희전문, 세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합쳐서 연세대가 된 거거든요. 자, 몽규는 동주, 처중, 여진과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담은 문해지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 줄거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S샵, 이걸 우리가 씬 넘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씬 넘버 33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씬 넘버라는 건 뭐냐면요, 33번째 장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장면 번호예요. 장면 번호. 그럼 이거는 씬 넘버 33, 즉 33번째 장면은 옥인동 하숙집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씬 넘버 옆에는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하숙방 창 위로 별이 반짝인다. 밤하늘에서 하숙집 지붕, 창문으로 점점 화면이 내려오며 펜다운.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니까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어떤 그런 표현들인 거죠. 이 펜다운이라는 거는 카메라를 아래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촬영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의 특유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고를 보며 시는 동주 거 말고는 실을 만한 게 없다. 자, 여러분, 이 원고를 보며 이런 걸 우리가 지시문이라고 해요. 지시문.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는 행동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동 지시문 말고 뭐가 있냐면 무대 지시문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무대 연출과 관련된 지시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행동인 거죠.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는 산문이 좋지. 시는 가급적 빼자고.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야. 늦었지? 아니 좀 더 보고. 볼만한 게 있어? 이건 필력이 있긴 한데 이강수 선생 작품 같다. 처중이 건네는 원고를 집어들어 살펴보는 몽규. 아직도 이강수 흉내를 내는 글을 쓰니 이강수, 최남선 같은 변절자들 따라 한 글들은 다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강수, 최남선이 되게 유명한 친일파예요. 그래서 이런 친일파들이 쓴 글, 그리고 그런 글을 모방하는 글은 다 버려라는 걸로 우리가 몽규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몽규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요? 아, 얘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인 거죠. 몽규는 되게 화끈한 성격이고요. 이런 변절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의 정서가 매우 크죠. 너 이강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어렸을 때 얘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거. 한마디로 그 윤동주라는 이제 인물은요. 이 몽규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단정 짓는 게 몽규의 어떤 성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윤동주의 몽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친구들, 여러분 왜 이상하겠어요? 뭔가 갈등의 상황이 느껴지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자고 하는 일이야. 시를 빼자 그래서 나는 이 문해질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시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시도 자기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은 온전하게 힘을 내는 거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고 라고 여러분 윤동주는 시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윤동주가 보는 어떤 문학에 대한 가치관인 거죠. 윤동주는 나름 시도 문학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빼는 거는 지금 반대한다라는 거죠. 문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떻게 모이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것밖에 더 돼? 오마이갓. 엄청 세게 말하네요. 몽규는 이제 동주처럼 약간 좀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소극적이고 소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있는데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게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 그거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는 썩어빠진 관습이지 라고 둘의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윤동주도 나름 반박을 하네요. 즉 문학을 도구로 보는 건요. 몽규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몽규와 같이 문학을 나약한 감상주의로 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너네는 문학을 도구로만 보니까 문학의 어떤 진실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몽규와 동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아 그래 둘 다 맞아. 다 맞는데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그래. 늦었으니까 가봐. 그래 이제 가봐야겠어. 같이 가줄래? 하고 잠시 멍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동주와 여진 장면이죠. 내가 왜? 바람 좀 쐬고 와. 하루 종일 안 나갔잖아. 동주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서 그래. 갔다 와 하면서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지금 몽규와 동주의 외적 갈등이 표출된 장면이었죠. 자, 이제 씬 넘버 34는 골목길입니다. 프레임 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역시 화면 촬영 기법이 나왔죠. 밤길을 나란히 걸어오는 동주와 여진이라고 되어 있죠. 동주는 문학을 전공하지? 그래 문학, 영문학.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뭐 다 좋아 하고 약간 좀 소극적이죠. 자, 내레이션이 나오네요.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즉 여러분 내레이션은요 이제 목소리만 들리는 기법인데요. 이게 지금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 이 별 해는 밤이 들어감으로써 약간 나레이션으로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윤동주의 시가 계속 깔리니까 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하려고 약간 아는 시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의 어떤 서정성도 만들어지겠죠.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여진은 나름 이제 몽규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몽규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의 행위를. 뭐?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 말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 별빛이 반짝이고요. 정주홍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난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니고 정주홍 선생님은 문인들하고도 연락이 끊었다고들 하던데 학생들은 만나주셔. 그래? 여러분, 동주가 그 정주홍 시인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학생이 윤동주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동주가 쓴 다른 시도 봤어. 어떻게? 몽규가 보여줬어. 아직 남한테 보여줄 시들이 아닌데 난 좋았어. 너무 부끄러워서 태워버리려고 한 건데 몽규 그 자식이 멋대로 가져서 문해제에 넣겠다고. 진짜 그럴 시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해? 다른 작품들처럼 좋던데. 그런데 좋았는데 읽고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어. 왜 그럴까? 동주가 정색을 하고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나왔죠? 이 이제 여진이라는 여학생이요. 자기 시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띠고 왜 그럴까? 라고 약간 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뭐를요? 플러팅을요. 그쵸? 그랬더니 윤동주가 정색을 하고 나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어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는 이 여진은 동주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윤동주가 바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여진의 호감을 알아차리고 민망한 거죠. 당황해서 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다 왔는데 기숙사 앞이잖아. 동주가 고개를 들어보니 기숙사 정문 앞이다. 그래 다 왔네. 나 갈게. 뒤돌아 급하게 가네요. 동주야 정주홍 선생님 뵙고 싶지?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럼 또 이제 내레이션에서는 윤동주의 별에는 밤의 일부가 또 목소리로 실리는 거죠. 자, 씬 넘버 35는요, 하숙방입니다. 몽규와 처중이 있는 하숙방으로 들어오는 동주. 여진이 왜 보여줬어? 자기 시 보여줬다고 그러는 거죠. 뭐래? 좋다고 안 해? 몰라. 넌 왜 내 말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라니까? 여자들한테 통할 시라니까? 여진이가 뭐래?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고. 통했네. 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윤동주도 역시 그 시를 좀 쓸쓸하게 쓴 거죠. 근데 그 여진이라는 여학생 역시 그 시를 읽고 쓸쓸하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몽규가 둘이 잘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역시 나레이션에서는 별에는 밤에 이제 그 시 일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씬 넘버 36은요, 독방입니다. 여러분, 앞에까지는요, 계속 회상이었어요. 보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상이었어요. 자, 회상. 한마디로 윤동주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은 뭘까요? 여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어지는 거죠. 씬 넘버 36부터는 이제 회상이 끝나고 현재 시점이에요. 여전히 달빛을 보는 동주. 한마디로 이제 그 윤동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과거를 떠올렸던 거고, 그게 이제 끝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이 감옥의 시점과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 내레이션 부분은요, 회상 부분에서 윤동주의 목소리, 그러니까 윤동주는 아니지만 그 윤동주를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를 이제 계속 들려주고 있었잖아요. 회상 부분에서 읽던 시의 뒷부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회상 때는 나름 좀 풋풋하고 정겨웠던 장면이 나왔잖아요. 여학생과 썸도 타고. 그런 과거에서 감옥이라는 비극적인 현재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극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비교가 딱 되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묵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이게 여러분 윤동주의 시잖아요. 한마디로 이 윤동주의 시에는 윤동주의 가치관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의 어떤 내면, 의식이 제시되는 거죠. 시를 통해 제시되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거겠죠. 그럼 이 시는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겨울이라는 거는 어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따뜻한 봄이 오면, 즉 내가 기다렸던 시간인 거죠. 기다림의 시간,
이상의 시간인 거죠. 그럼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지규법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좋은 시어잖아요. 풀이 무성할 거래요. 한마디로 내가 이런 부정적인 시간이 지나고 긍정의 시간이 오면 나 역시도 자랑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씬 넘버 38은 취조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쵸? 형무소예요. 형무소. 속기사들이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한다.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게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교토의 조선인 유학생을 규합해 유사시 무장봉기를 획책이라고 하죠. 자, 송몽규와 함께 꾸민 의자나 사인에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 활동과 징집력을 이용해 황군의 주요 거점 시설로 침투라고 읽어보는 거죠. 서류를. 송몽규와 네가 계획했던 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주의 원고 상자를 만지며 너의 사상적 바탕이 다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윤동주의 사상적 바탕이 다 여기 있다는 건요. 윤동주의 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동주의 시 속에 일제에 대한 저항이 들어있다는 거죠.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라는 건가? 라고 비꼬네요.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해지를 만든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마디로 이 부분 여러분, 몽규는요, 실제로 뭔가 약간 좀 일을 벌인 게 맞아요. 몽규가 당시에 같이 유학하고 있던 일본 유학생들과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근데 윤동주는 그 장면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주는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진짜 몽규는 아닙니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맞긴 맞습니다. 씬 넘버 39 하숙방이고 또 해상이죠. 짐을 싸고 있는 몽규, 동주가 들어온다. 짐은 왜 싸? 태평하게 대학생활이나 즐길 때냐?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 어디로 갈 건데? 넌 모르는 편이 나와. 여지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중 선생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 하면 계속 붙여주잖아요. 지금 임시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에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안 해? 라고 말하죠. 넌 여기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몽규처럼 뭔가 더 행동력 있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몽규는 너는 여기에 있는 게 도움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씬 넘버 40은요. 정주용의 집입니다.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주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주용에게 큰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을 마시며 인사를 받는 정주용. 자네 시인이더구먼. 예? 이제 윤동주의 시를 미리 정주용에게 보여줬겠죠? 읽어봤더니 시인이야. 근데 시는 그만 써. 의아하게 바라봤네요.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창씨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시를 써야 하는 세상이야. 연전 다닌다고? 예, 그러니까 연세대를 다녔죠. 여진과 동주에게도 술을 따라주는 정중.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야.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임시정부로 갈 텐가? 술잔을 비우다 멈칫하는 동주.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다. 차라리 일본으로 가. 일본에도 좋은 선생들이 많이 있어.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어. 그런데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윤동주 시의 가장 뼈대가 부끄러움의 시거든요.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건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겠죠. 한마디로 지금 정지용은요.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럽다. 한마디로 이 친일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친일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중히 생각하는 이제 부끄러운 일을 외면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자, 중간 부분 줄거리입니다.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체포된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준비하지만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자, 여러분 이제 중략 줄거리 이후로 10넘버 97로 왔어요. 취조실, 동주와 몽규를 교차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이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속기다들이 수기를 한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있다.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고 특고가 던진 서류를 클로즈업. 여러분 클로즈업은 뭔가를 크게 찍는 촬영 기법을 말하죠.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되니까 빠짐없이 해야 할 거야.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여기까지 잡아와서 이런 요식 행위는 왜 하는 건가?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서로 다른 곳에 있어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몽규와 동주를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에 윤동주 한 번, 송몽규 한 번, 윤동주 한 번, 송몽규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노려보는 특고, 서명란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총뿌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손가락을 잘라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어려운가? 대일본 제국은 법치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동주는 특고의 속내를 알아차리는 거죠.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대비해서 약간 이런 이제 서류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속셈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특고가 전곡을 찔린 듯 말이 없어진다. 여유롭게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지.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거지.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행위를 하는 거다. 라고 계속 배변이네요.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 궤변만 내려놓지 말고.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후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전쟁에서 패배할 걸 준비해서 미리미리 서류를 만든다라는 거죠.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거다.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1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내가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서명을 하네요. 자, 이어서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 황군 내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이게 이렇게 정말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딴지를 거는 거죠. 특고가 말없이 바라본다. 항목마다 서명하는 몽규, 서명을 하는 몽규의 손을 클로즈업 하네요. 몽규도 서명한 걸 너는 왜 못해? 빨리 서명해. 했더니 동주가 서류를 들죠.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넘버 100번은 면회실입니다. 앉아있는 동주부와 몽규가 홀로 들어온다.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야? 동주는 어디 있냐? 동주는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그쵸? 아연실색하는 동주부.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팔뚝을 걷어올려 주삿바늘을 보여주는 몽규. 자, 주삿바늘 여러분, 이게 이제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 이제 감옥 속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윤동주 시인도 죽고 몽규도 이제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전엔 뼈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일본 땅에 남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항일 저항의식이겠죠. 어이없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아버지들. 자, 씬넘버 101은 형무소입니다.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부가 천을 걷으니 하얀 동주 얼굴이 나온다. 오열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제 내레이션으로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나오고 있죠.
자, 씬 넘버 102, 독방. 누워있다가 괴로워하며 각혈하는 동주, 간수들이 급하게 들려온다. 실려나가는 동주,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레이션으로 또 이제 서시라는 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서트를 보여주네요. 인서트 이제 삽입된 화면이거든요. 이제 이 시에서 별이 나오니까 이 별을 바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씬 넘버 103은 화장터죠. 자식의 유골을 하나씩 들고 오는 몽규부와 동주부. 몽규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다. 깜짝 놀라 유골을 쓸어담는 몽규부.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가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들끼리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유골을 다시 이제 모으는 거죠. 자, 씬 넘버 104는 용정이고요. 윤동주의 이제 그 고향 마을입니다. 마을 어기로 들어서는 몽규부와 동주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레이션으로 이제 그 서시의 마지막 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슬픈 마음과 서시를 이렇게 좀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슬픈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쌤도 그때 이제 뭐 아침에 비몽사몽 보긴 했는데요. 되게 슬펐던 기억은 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참 힘들죠. 이게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 나왔다는 게 되게 안쓰럽고 다시는 이제 반복되면 안 되는 그런 역사인데 참 이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특징. 윤동주와 몽규의 성격의 대조가 뚜렷하죠. 한 명은 되게 불같고 한 명은 좀 차분하고 조금 나름의 이제 생각은 다 비슷하죠. 일제에 대한 저항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윤동주의 어떤 일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대기적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 그쵸?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거겠죠. 이 작품 여러분 또 현재, 그쵸? 지금 이제 형무소 시점, 과거, 회상 시점, 현재 이런 식으로 오가는 구성 방식을 취한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